부산 해운대구의 조용한 주택가 55세 박미경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남편 최동훈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미경 씨는 오늘도 분식점에 올 손님들을 떠올리며 라면 국물을 우렸습니다. 미경 씨가 운영하는 미경인의 분식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과 손수 끓인 라면, 바삭하게 튀긴 튀김이 일품이었거든요. 남편 최동훈과 함께 15년 전부터 운영해온 작은 분식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겨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들르는 인근 회사 직원들, 방과 후 간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까지 미경 씨는 그들 모두의 얼굴과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 향이 집 안가득 퍼질 즈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한소영 씨가 딸 예린이를 깨우는 소리였죠. 예린아, 일어날 시간이야. 어린이집 가야지. 소영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5살 배기 예린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미경 씨는 이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2년 전 아들 준우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소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들 잃고 혼자 남았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미경 씨는 종종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 준우가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소영 씨는 겨우 25살이었고 예린이는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소영 씨는 시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분식점 일도 함께 했습니다. 소영 씨가 예린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예린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한테 뛰어갑니다. 할머니, 예린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린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우유 데워놨어. 미경 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먹여줍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있어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죠. 그런데 4개월 전부터 소영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토록 자주 보이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얼굴이 자주 어두워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아와 일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2살 더 먹은 예린이가 더 활발해져서 손이 많이 갈 나이였고 분식점 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소영아, 몸이 안 좋아?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미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아요라며 소영 씨는 고개를 젓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예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소영이는 분식점으로 와서 미경 씨를 도와줍니다. 테이블을 닦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 주문을 받는 일까지요. 평소 같으면 일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소영 씨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말을 걸어도 필요한 대답만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네,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 씨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아, 괜찮아? 미경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소영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체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은 게 안 맞았나 봐요.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증상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임신했을 때 겪었던 입덧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영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아, 왜 울어? 임신이면 좋은 일인데. 하지만 소영 씨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릴 뿐이었죠. 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임신이라면 축하할 일인데 왜 며느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미경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 소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젊으니까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소영이의 상태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입덧 증상을 보이면서도 병원에 가자는 말에는 극구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건강에 관한 일은 꼼꼼히 챙기던 소영이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예린이 일 때문에라도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미경 씨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엄마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그러자 소영 씨의 반응이 너무 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경 위층에서 소영 씨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미경 씨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영 씨가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경 씨는 남편 동훈에게 상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영이 말인데. 뭔 소리야? 소영이가 왜? 동훈은 신문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뭔가 이상해. 아, 그래? 그럼 병원 데려가면 되지. 뭐가 이상해? 동우는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봤지만 여자들 일은 잘 모르겠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원래 조용한 성격 아니야?
별일 아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후로도 소영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외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줌마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안부도 묻곤 했는데 이제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분식점에서도 손님들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어요. 주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계산이나 주문받는 일은 미경 씨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소영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남자 손님이 오면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이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미경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탐정을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던 미경 씨에게는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산 지역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틀 후 미경 씨는 용기를 내서 서면의 한 건물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한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경 씨를 맞이했어요. 인상이 온화해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정호 탐정이 물었을 때 미경 씨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이정호 탐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경 씨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됐거든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미경 씨는 소영 씨의 최근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것, 임신 사실에 울음을 터뜨린 것,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던 것,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것까지요. 혹시 누가 그 아이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워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나니 더욱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정호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며느리 분이 평소에 어떤 분들과 접촉하시나요? 직장이나 모임 같은 거 있으신지요? 거의 없어요. 집과 어린이집, 분식점, 마트 정도만 다녀요. 아이 때문에 외출도 많이 안 해요. 그럼 가능성 있는 인물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분의 동선을 며칠간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경 씨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괜찮을까요? 소영이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협하고 있다면 빨리 알아내야 해요. 이정호 탐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소영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정호 탐정이 소영 씨 감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소영은 예린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이정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서 소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죠. 어린이집 앞에서 예린이를 내려주고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소영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몇 명의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아예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소영 씨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어요.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시어머니와 함께 분식점으로 나가서 일을 도왔죠. 분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 씨는 묵묵히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만 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예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들르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도 필요한 것만 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눴죠. 이정호는 소영 씨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라고는 전혀 없는 반복적인 하루하루였거든요. 휴대폰 사용량도 체크해 봤는데 통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나 어린이집, 마트 정도에만 전화를 걸 뿐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NS 활동도 전혀 없었고 인터넷 쇼핑이나 검색 기록도 육아용품이나 요리 레시피 정도뿐이었습니다. 사실 되는 날 이정호는 소영 씨가 혼자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어머니는 분식점에 있을 때였죠. 드디어 뭔가 나오는 건가? 이정호는 긴장하며 소영 씨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소영 씨가 간 곳은 동네 약국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약국에서 소화제와 비타민을 샀어요. 약사와도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곧바로 나왔죠. 그 다음 간 곳은 아기용품점이었습니다. 이정호는 혹시 임신과 관련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소영 씨는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잠깐 들어가서 둘러보더니 금세 나와버렸습니다.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죠. 마치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나흘째 이정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소영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봤어요. 소영 어머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아이한테는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데 다른 학부모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으시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 많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소영 씨는 예전에는 다른 엄마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 놀이 모임 같은 것도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거였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예요. 마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셔서 필요한 것만 사고 가세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직원들을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는 정민수라는 25세 청년이 소영 씨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동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영님이 오시면 항상 친절하게 대해드리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보다 유독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직접 관찰해 본 결과 정민수는 단순히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였고 소영 씨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깔끔하게 물러서는 편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2주일 동안 감시했는데도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이정호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소영 씨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전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소영 씨는 정말로 집과 어린이집, 분식점, 마트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소영 씨가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보통 임신한 여성이라면 산부인과에 가거나 임신 관련 용품을 사거나 누군가와 상의를 하기 마련인데 소영 씨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임신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간의 감시 결과 이정호는 미경 씨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2주일 동안 감시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미경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정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에서는 도무지 의심 가는 행동이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주부 생활 그 자체예요. 그럼 우리 소영이가 임신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임신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침마다 입덧 증상이 보이거든요. 다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 분이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한다고요? 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의 말을 들은 미경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우리 소영이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집안 사람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나요? 이정호 탐정의 마지막 질문이 미경 씨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안 사람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나요? 집에는 자신과 남편, 동훈 그리고 소영이와 예린이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탐정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남편일 리는 없겠죠? 2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하지만 의심이 한 번 생기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남편이 자주 외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약 받으러 간다, 은행 볼 일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미경 씨는 이정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탐정님, 혹시 저희 남편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은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이정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정호는 최동훈 씨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훈 씨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미경 씨와 함께 분식점으로 나갔어요. 분식점에서는 주로 계산을 담당하고 가스레인지 청소나 간단한 수리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단골들과는 농담도 주고받았죠.
점심시간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서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 이후였습니다. 동훈 씨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점심을 먹고 나서 외출을 했어요. 미경 씨에게는 혈압약 받으러 병원에 간다거나 은행에 적금 만기되는 거 확인하러 간다고 말하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정호는 동훈 씨를 뒤따라가 봤어요. 과연 동훈 씨가 간 곳은 처음에는 병원이나 은행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혈압 측정 정도만 하고 20분에서 30분 만에 나왔고 은행에서도 간단한 업무만 처리하고 금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죠. 동훈 씨는 병원이나 은행을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골목 안쪽까지 살펴보고 이웃집 상황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렇게 주변을 살피지? 이정호는 의심스러워하며 계속 지켜봤어요. 동훈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식점으로 돌아가서는 미경 씨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혈압 재고 왔어. 조금 높다고 하네. 또는 은행에서 적금 연장했어. 이자가 조금 올랐대. 미경 씨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정호가 확인해 본 결과 동훈 씨가 병원이나 은행에서 받은 업무는 30분도 채 안 걸릴 일들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시간은 집에서 뭘 한 거지? 이정호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훈 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동훈 씨가 또 은행 볼 일 있다고 하고 외출했어요. 이정호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오래 지켜봤습니다. 동훈 씨는 역시 은행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어머니는? 그 목소리는 분명 동훈 씨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식점에 계세요. 그 목소리는 소영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집 안에서 더 선명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미망인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참겠어? 동훈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싫어요, 정말 싫어요라는 소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는 확신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더 심하게 한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너와 예린이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동훈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1시간 후 동훈 씨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셔츠를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정호는 동훈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집을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나서 소영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소영 씨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동훈 씨가 집에 있는 동안 소영 씨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동훈이 외출한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영의 모습이 항상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이정호는 미경 씨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서요. 다음 날 아침 분식점이 문을 열기 전에 미경 씨와 이정호가 만났습니다. 어머님, 남편분 동선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경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문제요? 남편분이 외출한다고 하시는 날마다 실제로는 집에서 며느리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요? 네. 다음에 남편분이 외출하실 때 뒤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경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영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며느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막아야 했죠. 알겠어요. 확인해 보겠어요. 목요일 오후 동훈 씨가 또 병원에 혈압약 받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미경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이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동훈 씨는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향했죠. 미경 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남편이 주변을 살피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미경 씨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에 접근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소영 씨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했어요. 미경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듣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어. 이미 몸은 솔직하잖아. 그 순간 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에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소영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함께 닥치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내 남편도 죽었는데 뭐가 아까워? 라는 동훈의 잔인한 말이 들렸어요. 진실을 깨달은 미경 씨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이 이런 짓을. 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수진 씨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미경 씨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문이 열리면서 끔찍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소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옷이 찢어진 채로 울고 있었어요. 동훈 씨는 셔츠 단추가 몇 개 떨어진 상태로 소영 씨 앞에 서 있었죠. 미경과 동훈의 눈이 마주쳤어요. 동훈 씨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들킬 줄 몰랐던 거죠. 소영 씨는 미경 씨를 보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들킨 거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지만 미경 씨의 시선은 온통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미경 씨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믿음의 배신감,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해? 미경 씨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죠. 동훈 씨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이 여자가 먼저 유혹해서. 하지만 미경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소영 씨의 찢어진 옷과 절망에 찬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미경 씨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동훈 씨는 셔츠 단추가 몇 개나 떨어진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미경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동훈 씨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이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미경 씨의 손이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닥쳐.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동훈 씨는 뺨을 움켜쥐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맞아본 거였거든요.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우리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게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성폭행이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 내가 심하게 말하는 거야? 미경 씨는 소영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데? 남편 죽은 지 2년이 된 며느리를 임신시켜 놓고. 동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경 씨는 즉시 소영 씨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았어요.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경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동훈 씨는 깜짝 놀라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가족이라고? 미경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며느리를 성폭행한 놈이 무슨 가족이야? 전화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신고 사항이신가요? 성폭력 신고요. 우리 집에 가해자가 있어요. 미경 씨의 말에 동훈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설마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신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미경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를 괴롭혀 놓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미경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소영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킨십 정도였어요.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거부하면 너와 예린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전부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일. 어머니가 분식점에 계실 때마다. 소영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동훈 씨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같이 사는 여자한테 정을 느끼는 게 죄야?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경 씨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날 밤 미경 씨와 소영 씨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소영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예린이도 함께.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후 미경 씨는 법원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동훈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었죠. 성폭력, 강제추행, 협박, 강요 혐의로 정식 기소된 거였습니다. 미경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님, 남편분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정호 탐정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을 때 미경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소영이가 완전히 안전해졌구나. 그게 미경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동훈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미경 씨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분식점과 집, 그리고 예금 모두 부인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재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며느리랑 손녀랑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미경 씨는 소영 씨와 예린이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새 삶의 터전은 대구 수성구의 조용한 주택가로 정했어요. 투룸 원룸이었지만 예린이가 뛰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근처에는 좋은 초등학교와 도서관도 있었죠. 할머니, 새 집에서도 같이 살아요? 예린이가 미경 씨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고 있었죠. 그래,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평생 같이 살아줄게. 미경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말이에요. 이사를 온 지 2주일 후
미경 씨는 소영 씨와 함께 근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처음 상담을 받는 날이라 긴장하실 텐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시면 돼요. 상담사의 말에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 소영아. 내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첫 상담이 끝나고 나온 소영 씨의 얼굴은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다녀보려고요. 다행이다. 천천히 치유해 나가자. 그렇게 소영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미경 씨에게도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으로서 겪은 트라우마가 있으실 테니까요. 미경 씨도 처음에는 상담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을 믿지 못한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소영이를 더 일찍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미경 씨는 조금씩 자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소영 씨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웃는 일도 늘어났고 예린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소영 씨 뱃속의 아이 문제였죠. 미경 씨는 소영 씨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사의 질문에 소영 씨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소영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함께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아. 미경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결국 소영 씨는 상담사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소영 씨는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미경 씨는 작은 김밥 가게를 열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지내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손녀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손녀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충격적인 실화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2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박미경 씨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현재 세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